안녕하세요. 암띠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치 외교학과, 국제학과, 행정학과, 그 다음에 여러 인문계열 학생들. 근데 저는 이거 좀 다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정치학으로 산 책인데요. 더구나가 올해가 무엇이죠? 바로 대선입니다. 그래서 대선이다 보니까 대통령들마다, 대선 후보들마다 그 공약들을 각각 지금 들고 나오죠. 근데 저는 이 시대 한 정치학으로 산 책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그 사고력과 그 다음에 심화시킬 수 있다라면 전공과 관련해서 심화시킬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구나가 이 책은 사회적인 공감된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매우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책은 제가 추천한 이유가 일단 정치라는 것은 무감각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라든지 또한 국가의 패망이라든지 개인의 희비에 모두 정치가 관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희로 일하게 모여 완성되는 사회 속에서 정치를 언급하지 않고는 지나칠 수가 없을 정도로 정치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 정의가 전제 정치에 부작용이 없는 정부를 구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오늘날의 민주적인 정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전체 정치라는 것은 국가 관력을 개인의 장악하에 민의나 법률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하는 정부가 바로 전체 정치인데 이 점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정부의 정의를 같이 맞물려서 정의하였습니다. 자, 그럼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국가 권력이 아닌 사람들 개개인의 중심이 되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수립해 나가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재미있었냐면, 국가의 정치 발전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국가가 정치 발전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뒷받침, 시민들의 의식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문화적 요인, 이 점은 큰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화적 요인이기 때문에 이 점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좀 심화시킬 수 있잖아요. 문화적 요인 가지고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문화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정치 발전과 그 형태를 좌우한다고 주장하였고, 베버는 문화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베버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는 기독교 윤리가 그다음 자본주의 발전을 이끌어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또한 유교를 언급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발전에 자유로 작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베버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보다. 왜냐하면 국가가 발전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개개인의 의식이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또한 국민들의 개개인의 의식을 작용하는 게 무엇이죠? 바로 문화적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요인들이 국민들의 의식 형성에 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적 요인이 크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물론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는데 경제적 요인의 일정한 역할도 하겠지만 부가적인 요인이고, 국가의 기본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이 보다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합니다. 이제 3부 정치학으로 산 책의 3부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한국인데 이 점을 좀 여러분들이 현재 좀 많이 좀 이렇게 심화시킬 필요가 있고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세계화, 지방화,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 들어와서 이것은 좀 정치, 외교나 행정에서 많이 물어본 면접 질문 중에 하나예요. 지방자치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이 점은 세계화가 우리가 세계화도 같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계화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급속하게 번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국가 간의 상호 역량도 증대되고 장벽도 허물어지면서 하고 있는데, 이 세계화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화가 인류 대다수가 처해 있는 빈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계화가 경쟁을 심화시켜서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 또 보셔야 되냐면
현대 사회에서 세계화와 더불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점이 바로 지방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화는 무한 경쟁이단 말이에요. 근데 또한 반면에 지방화는 또 무엇이죠? 세계화는 국가끼리 무한 경쟁, 지방화는 그 경쟁에서 살아나게 국가와 같은 그 주체들이 서로 함께하는 이런 필연적인 점, 이런 점들을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반도 매우 특수한 상황이죠. 분단 상황이죠. 또한 그 특수성으로서 또 여러 가지가 지금 안보 불안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세계화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죠. 세계화. 그 다음 반면에 지방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기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아주 독특한 상황에서 이 점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안보도 튼튼히 하면서 그 다음에 세계화를 잘 추진하면서 그 다음에 지방화도 잘 추진할 수 있는 것, 이런 세 박자가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점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또 4부에서는 굉장히 좀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환경을 언급했습니다. 이 책에서 환경. 여러분들 요즘에 기후 외교라는 것도 있고 기후 정치, 그 정도로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환경은 굉장히 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환경을 빠뜨리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런 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공동하는 이용하는 환경 필연적 공유제 비극, 즉 환경 오염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만큼 환경 오염 같은 현상을 저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즉 바꿔 말하면 환경 보호를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이며 환경 보호에는 바로 현명한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 보호하면 환경단체, 시민사회 단체, 거기서만을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환경을 현명한 정치로 인해서 극복해야만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 나오고 있고, 특히 이 환경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다음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한 인터넷의 장점 같은 경우도 나오긴 합니다. 지금 가장 급속도로 발달한 게 지금 요즘 대선이라든지 정치 풍토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또 그 정보를 원할 수도 있고, 더구나 쌍방이다 보니까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인터넷 장점을 통해서 자신의 정책의 역량이라든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런 정치학으로 산책을 보시면서 정치를 무작정 낯선 것으로만 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낡은 정치를 바꾸는 힘이 앞으로 더 큰 힘으로 성장할 것. 근데 앞으로 더 큰 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일까 더 성장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이 책을 읽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대통령의 한번 공약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하고 그 공약을 통해서 과연 어떤 공약에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공약은 어떤 점을 좀 약간 미흡할 것 같은지 그 점을 조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조사하는 분야와 함께 이 책 정치학으로 산책 역시 같이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역량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고 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는 역량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